제가 여러분이라면 일단 세법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 링 있는 거 있죠, 링. 그거 있잖아. 링 있는 거, 링 있어서 하나씩 단말카드 쓰는 거 있죠. 거기다가 책이랑 이걸 보면서 적겠어. 근데 그대로 그냥 한 글자씩 보면서 적는 게 아니라 주제를 적고, 메뉴에 주제를 적고, 그 다음에 내용은 내가 알아서 추려서 적겠어.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죠?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보면 계속 볼 것 같아. 제일 좋을 것 같아, 그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봐요. 제일 좋을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출퇴근도 하고 하면서 보시는 게, 밥 먹으면서도 보고 하는 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써본다는데 첫 번째 장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고 쓰면 안 좋아, 보고 쓰고. 읽어본 다음에 머릿속에 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적어보는 거야. 그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유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답안지. 일단 문제는 내가 성신성의껏 낼 거예요, 진짜. 오늘 문제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이 생각하고 내는 거야. 막 내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다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는 거야. 그리고 오늘 문제도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쟁점이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요즘에 문제는 사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중에서 쟁점 되는 것만 자기가 잘 뽑는 게 능력이야. 물음을 보면서 그렇게 좀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낸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모범 답안 있죠? 다 써드릴 거야. 앞으로 계속 다 써드리는데 이것도 쓰는 것도 우리 이제 교재 답안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이대로 못 써요. 쓸 수도 없고 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리고 어차피 제한된 양 안에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냐. 좋은 답안을 많이 보면 잘 쓴다고 저는 믿어요. 책을 많이 보면 좀 잘 쓸 수 있어. 모든 글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동차하고 싶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세무사 시험 동차는 글을 좀 잘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테크닉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짧게 짧게 쓰는 게 가장 좋아. 그럼 명확하고 짧게 쓰는 게 좋지 길게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주어 동사를 맞춰야 돼. 자, 주어 동사를 못 맞추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 실제 주어 동사 맞추는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하다 보면 돼, 하다 보면. 그래서 동차 어차피 아니니까 모범 답안을 많이 보고 많이 흉내를 내보면 돼. 흉내 내다 보면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점수 배점에 맞는 양으로 딱 써요. 딱 맞춰서 써. 점수 배점에 맞는 양으로. 그리고 칸 띄는 것도 실제 시험에 그 정도 띄면 되게끔 딱 써. 글씨 크기도 내가 직접 써봤어. 그 시험 여러분 연습지 있잖아요. 거기다 내가 직접 써본 거야. 몇 장 써보고 요 정도 폰트에 요 정도 줄 간격이면 이 정도 글씨 나온다. 큼지막하게 썼을 때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쓰시면 돼요. 2016년 답안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써놨는데 그때그때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추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계에서 수익금액 매출을 추계하는 거죠. 수익금액. 이거부터 추계를 해야지. 이게 추계가 돼야지 뭐가 소득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수익금액은 어떻게 추계하면 되느냐. 소득세법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추계할 땐 동일 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익금액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업 효율이나 생산 효율, 원단위 투입량, 이런 말은 좀 법절에 있는 표현을 쓴 게 아니야. 내가 판례나 이런 걸 보고 쓴 거야. 원단위 투입량이라는 게 여러분 원가에 개선 배우지 않겠지만 제조업체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 1원당 단가가 얼마냐 이거야. 매출 1원당 단가 0.6 뭐 이 정도, 이런 걸 원단위라고 해. 어쨌든 비용 관계 비율, 상품 회전율, 매출 총이익률, 부가가치율,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 말은 중요해. 입회조사.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입회조사가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입회라는 게 뭐야? 입회. 세무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지. 입회. 가서 관찰하는 걸 입회한다라고 그래. 가서 관찰하는 걸 입회한다라고 그래. 입회 전혀 다른 말이 뭐냐면 실사야, 실사. 상식이야, 상식. 실사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거고 입회는 누군가 하는 걸 지켜보는 걸 입회라고 해. 관찰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이 있어. 돈을 세고 싶어? 세무 공무원은 돈을 셀 때 실사하는 건 세무 공무원이 직접 세는 걸 얘기해. 입회는 뭐야? 회사가 세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걸 입회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실사가 더 증거력은 높아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입회는 증거력이 낮죠? 어쨌든 입회 정도 해본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방문조사에서 요 정도 팔리는구나. 요런 거를 증거를 남기라는 얘기지. 두 번째도 중요해요. 이 수익 금액에 뭐가 포함되느냐? 이건 법전에도 있죠. 보조금, 장려금 이런 거 수익 금액에 포함하라는 얘기지. 심지어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세액공제 받죠? 그것도 우리 수익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반 매출은 이런 방식으로 잡고 그 밖에 추가로 들어오는 수익 금액도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추계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원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칫솔 구입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계라는 거지. 그럼 수익 금액을 추계한다면 소득 금액을 추계하는 거야.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수입에서 비용이 나왔을 때 소득 금액이 추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수입 곱하기 1 마이너스 일정 비율.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들이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소득 금액을 추계한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추계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소득 금액을 추계한다는 얘기는 이걸 추계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소득 금액의 추계는 결국 비용의 추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표준 소득률이라는 걸 썼어. 그러다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를 쓰는 방법. 이게 없다라면 동업자 권역법이라는 게 있어. 이 업계에서 남는 비율. 일반적으로 이 업종에선 이 정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적용할 수 없다면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중요한 건 저 순서대로 간다는 거야. 저 순서대로.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배우죠. 아직 안 배우신 분들 있는데 거기서 이전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순서가 없었죠. 거기도 추계야. 그 방법도 국제거래 가격 그때는 아무거나 순서가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그리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순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 이 순서대로 간다. 동업자 권역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을 때 쓰는 거야. 아니면 천재지변 등으로 있을 때 이렇게 쓰겠다. 기준 경비율이나 동업자 권역 방법을 쓸 수 없으면 마지막 방법을 쓴다는 거지.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쟁점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 국세기본법 관점에서.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세표준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비율이 몇 프로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 조세 법률주의라면 이걸 누가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여.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게 맞아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사회 경제적 현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어. 매년 책자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 가면 매년 업종별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 매년 변경돼서 올 거야. 사회 경제적 현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법전에서 이걸 다 적기가 힘들어. 두 번째는 법전에서 적으려면 세법전이 이따만 하거든. 근데 세법전은 아마 그 정도 또 추가해야 되죠. 업종별로 저걸 다 적여줘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정하냐면 국세청장이 이 업종별 비율을 조사하고 어떻게 조사하냐. 세무조정 계산서가 다 들어오겠지. 전국에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비율을 일반적으로 추산해서 결정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조사하고 기준경비율 심의회의라는 게 있어. 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 거기서 결정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소득금액 계산하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라고 누군가 주장했겠죠? 그래서 법원에 간 거야. 법원에서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면 세율도 법전에 있고 과세표준도 법전에 있는데 그 과세표준 계산은 과정에 있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는 뭐냐면 부분 추계가 가능하냐 이거야. 부분 추계. 한번 생각을 해봐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래서 얘가 신고를 했어. 수입 얼마? 수입 10억. 비용 7억. 소득 3억.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근데 과세관청에서 발견했어. 이 중에 1억의 누락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납세자를 대응한다고 쳐봐요. 그럼 1억 누락됐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가 되겠어? 비용도 누락되는데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겠지.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한 건 우리 납세자가 한 걸 믿어준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성실성을 추정한단 말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다라면 성실하다고 추정해. 이건 실제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일부가 지금 누락된 거 요거 실제죠? 그렇잖아? 여기만큼은 장부가 없겠지 사실은. 누락됐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장부가 없잖아. 그럼 요거는 추계로 따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유혹이 있겠죠? 1억이면 우리 기준경비를 한 40%는 되니까 6천만 추가로 하죠. 이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가능하냐. 법원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 추계는 안 돼. 얘를 실제로 계산했으면 나머지 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자기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비용이 누락됐다는 걸 입증하지 단순히 매출 1억 누락됐으니까 40% 경비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조사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사라는 게 여러분들 실제 나와서 하는 것도 많지만 서면조사가 되게 많아. 세원관리과라는 데서 띡 하나 통지서 던져. 띡 던져. 띡. 제일 많이 하는 게 협박. 그냥 협박. 이거 놀래지만 이 진짜로 그래. 보내요. 그냥 고지서 하나 보내서 혐의가 있어요. 매출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쫄은 납세자는 어떻게 했어요? 수정신고해요. 저희가. 아, 나 진짜인데. 누락한 거 막 수정신고해요? 근데 좀 배포가 있는 납세자는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 그러고 마는 거야. 그렇죠?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누락의 혐의가 오는 직접 내용이 있어. 당신 우리가 거래 다른 데 세무조사하다가 누락된 걸 발견했습니다. 소명하세요 그래요. 조사 요렇게 한 건만 나오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 납세자는 1억 넣고 거기다가 비용을 막 때려 넣겠지. 누락됐다고. 그죠? 그럼 조사관하고 쇼부가 나면 어떻게 해? 오케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1억 넣고 기준경비를 그냥 거기다 갖다 때려 넣는 거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보자. 부분 추계와 관련해서 판례는 단일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즉 2013년 종합소득세 이런 걸 단일 과세 목적물이라고 하는 거야.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세무조사하더라도 매출 실제로 나왔으면 경비도 실제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추계과세와 실지조사를 혼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인돼요. 물론 실무에선 혼합해서 많이 씁니다. 실무에선. 하지만 법원은 절대 안 된다고 돼 있어. 수익금액 누락분에 대해서 실지조사 결정을 받았어요. 실지조사 결정에 의해서 과세 처분하면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도 납세 의무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해 주세요.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매출을 실제 방법에서 했으면 모두 경비도 실제 방법으로 가져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서 소득을 추계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수익금액은 실제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내용에 약간의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실지조사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막연히 그냥 추계로 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지는 같이 실지. 이 판례가 이제 아주 좋은 판례인데 대금업을 하던 사업자가 걸렸어요. 소득과 관련해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산정을 한 거야. 매출 누락된 거 잡았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매출 누락한 걸 추계로 잡고 경비도 추계로 잡은 거야. 이해하셨죠? 매출 20억쯤 되네. 매출이 있으면 경비도 있는 거야. 당연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경비가 없겠어요. 소득도 추계로 잡았어. 그리고 나서 얘가 딱 하나 가져온 거지. 아, 저희 경비에서 매출 20억 누락.
경비율 40%에서 12억 잡았어. 근데 거기다 대고 저 1억 진짜 경비 쓴 거인데 그거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다 추계했는데 지금 와서 마지막 하나 실경비를 인정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표현했지.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한 이상 일부 확인되는 필요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과세 표준에서 다시 공제할 수는 없다. 느낌 이해하시겠죠? 매출 20억 누락 경비 40% 인정해 줬어요. 그럼 12억. 근데 거기다 대고 전체 진짜 인건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인건비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계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추계하고 나서 보너스로 진짜 인건비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입증 책임이에요. 과세 요건은 누가 입증하는 거야?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세 요건에 대한 과세 표준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수입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거고 비용도 과세관청이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조세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수입은 열심히 과세관청이 입증하겠지. 그렇죠? 근데 비용을 봐봐. 비용은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사실상 어렵지. 그 대부분의 자료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납세자 수중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과세관청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부당한 거죠. 그다음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거지. 법원은 판결이 올라가면 무조건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그 판단을 위해서 경비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과세관청에게 입증해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세관청이 입증 안 해도 되면 입증해야 되면 입증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비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한 과세 처분이야. 경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적정한 경비를 산정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지만 위법한 과세 처분이 안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추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 2013년 문제. 응용해서 다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왔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고. 자, 그럼 물음 2번을 가볼까? 소득금액 추계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확정 절차와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건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무슨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도 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정도 써도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법적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쓰면 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쓰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서너 줄 쓴다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문제 취지가 이해가 되죠. 저 판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문제 취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갑의 수익 금액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도 추계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그런 거죠. 실지 조사면 실지 조사로 가고 추계면 같이 추계로 된다. 거기에다가 첨언해서 부분 추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는 거죠. 간결하게. 그렇죠? 네 번째는 좀 준 거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갑의 소득 금액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경우 이월결손금, 충당금, 준비금 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추계로 소득 금액 계산할 때 과거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 이월결손금 관련해서 쓰면 되겠죠. 충당금이나 준비금 등은 환입액을 가산하는 거였었죠. 소득 금액에. 그 부분만 쓰시면 되죠. 이건 기본 세법 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만 추가하시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판례 태도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에 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교재 와봐요. 90페이지. 근거 과세라고 돼 있죠? 자, 목차를 보니까 양가로 1번이 실지 조사 결정이죠? 옆에다 원칙이라고 써놓으면 되네. 실행 방법. 90페이지. 양가로 2번이 추계 조사 결정이죠? 예외죠, 이게. 실지 조사가 되지 않으면 추계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계 조사 결정 방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가로 2번에 보니까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계할 수밖에 없는 그 요건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유의 북이 내가 이렇게 추계했다. 실제 조사했다. 그 내용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써져 있지 않은 고지서는 위법한 게 됩니다. 그렇죠?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니까 취소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꽃표시 보면 파란색 보면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결정 부기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부기제도라는 게 아예 얘네들이 장부가 없어요. 그러면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적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 판례에서는 부기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쓴 판례가 있어요. 이건 주차장 사건인데 울산에 있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이 있었는데 계좌가 빨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계좌가 있었어. 계좌를 쭉 했어. 아무 장부도 없었어. 전산도 얘들이 다 지웠어. 전산도. 왜냐하면 주차장 사람들이 월 주차도 있고 일 주차도 있고 그런 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전산을 싹 다 없었어. 어쨌든 울산 대학교에서 하청 받아서 하던 애들이었다고. 근데 이게 다 없으니까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되겠지. 근데 장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통장을 깐 거지. 통장에 매출 들어온 거 전부 다 매출 잡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반대로 이런 얘기를 했지. 아니 그게 어떻게 다 매출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들이 주장하는 게 그 매출에서 빠져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주차장 수익과 관련 없는 매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세무조사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지. 통장을 깐다고 대부분은. 통장을 까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인사업자들. 이 매출이요. 이게 다 매출이 아니라 우리 형한테 빌려준 거 나한테 입금된 것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 입증을 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게 우리가 주차장 하면 얘네 보증금을 받았거든. 보증금 반환금도 있다. 이런 주장을 막 해요. 근데 그거를 안 적어줬다 이거야. 이제 국세청이나 심판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안 적어줬기 때문에 위법하다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네가 입증할 거고 상식이 그렇잖아. 그게 얼마를 빼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기할 이유도 없다. 그 얘기를 여기에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그 의미만 아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넘기세요. 결정서 열람 복사 그냥 보시면 돼요. 조세관면의 사후관리 조세특례 제한법 옆에 써놓으시고 그때 많이 배우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을 해볼게요. 적용. 이제 세법 적용 원칙에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소급과세 금지죠. 조세법의 근본이죠. 근본. 죄형법정주의에서도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갑자기 입법을 해서 뭐예요?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갑자기 입법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소급해서 옛날 것도 과세하겠다. 옛날의 범죄도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소급 입법의 예로 한번 들어보죠. 자, 2016년 12월 31일이 있어요. 어떤 갑의 소득이 있었어. 이 갑은 개인이고요. 그러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갑의 소득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12월 31일이 돼요. 이해하셨죠? 소득의 성립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 소급과세 원칙에선. 소득이 성립한다는 건 과세 요건 4가지가 다 정해진 걸 의미해요. 그럼 과세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 외워야 돼.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4가지란 말이야. 이 4가지가 다 정해지는 날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과세 기간을 1년 단위로 두고 있는 이 기간 과세에서는 이쯤 됐을 때 납세 의무가 다 성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과세 표준을 다 정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시겠죠? 물론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은 성립됐죠. 소득에 대해서. 하지만 과세 대상이 이 이후에도 나올 수 있고 과세 표준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얼마인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라도 일단 납세 의무는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기간 과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성립을 됐어요. 그럼 이 갑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정하기를
2016년 소득이 원래는 세율이 20%였다고 가정을 해볼게. 20%였다. 근데 이때 와서 세법을 개정한 거야. 세법을 개정해서 30%라고 개정을 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2016년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 이해하시겠죠? 2016년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 이걸 우리가 소급 입법을 했다라고 하고, 이때는 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의 납세 의무는 다 성립됐어. 납세 의무자는 20% 생각해서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세율을 바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여기 2017년 5월 31일 종합소득 신고하기 전에 작년에 세율을 우리는 20%가 아닌 30%로 하겠다 하면 갑의 법적 안정성, 신뢰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소급 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걸 하려면 특별법이 없으면 불가능해. 특별법은 다 가능해. 법에서 하면 또. 물론 헌법소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비슷한 게 전두환이었지. 전두환. 지금 뭐 전두환이 5.18 그렇죠? 쿠데타 하고 막 그때 광주 학살을 했었잖아. 민주 그거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응?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특별법 맞는 거지. 옛날 거 다 처벌하겠다.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근데 얘가 이럴 수가 있지. 2017년 소득도 응? 몇 퍼센트를 30%를 적용하겠다 이거야. 그럼 개정은 이때 됐지만 얘는 마음속에 요 당시의 소득은 20%쯤 내고 있는 줄 생각했겠죠? 그런데 30%라면 법적 안정성에 침해가 있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직 뭐는 완성되지 않았어. 납세 의무 성립은 완성되지 않았죠?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이거야. 법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부진정 소급 입법은 허용될 수 있다야. 부진정 소급 입법은 허용될 수 있다지 허용된다 꼭 이런 느낌은 아니야. 이것도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신뢰 보호는 침해하는 건 분명해. 하지만 아직 납세 의무가 성립 되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갑은 그런 줄 알고 올해 소득 이빨 벌어야지 세율 낮을 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30% 많이 놀래겠지. 그죠? 억울하지. 억울할 것 같아 나 같아도. 하지만 우리 법은 허용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개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조금 알아야 돼. 개정. 세법을 개정을 할 땐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이게 51조다 라고 해서 이게 20%에서 30%로 개정된다 라고 하면 법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부칙이라는 게 있다고. 부칙. 부칙이라고 되어 있고 요게 법령 땡땡땡땡땡 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소득세법 2013년에 개정한 요 법이 법전이 몇몇몇 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땡땡땡땡 호는 2017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에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 개정될 때 실무에서 반드시 뭐를 봐야 돼? 부칙을 봐야 돼. 부칙. 그렇죠? 그리고 부칙의 이 안에 1 이렇게 돼 있고 2 해서 특별히 51조 뭐 1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해서 이번 소득세법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항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예 조항이라고 불러요. 유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해 줄 수 있다는 뜻이지. 이런 유예 조항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법을 바꾼다라고 하면 요때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지금 기왕의 부진정 소급 입법이긴 하지만 기왕의 어떤 거래 행위, 소득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그나마 덜 침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유예 조항을 둬서 그 다음에부터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이러면 소급 입법의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과거 기출된 문제를 보면 언제 법을 개정하냐면 이때 개정을 한다고. 뭐 12월 20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요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유예 조항 같은 걸 넣어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평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부칙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소급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한 줄 정도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 국세기본법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 가져왔어요? 나만 안 가져왔네? 일 번 문제 좀 같이 봐. 뭐 나눠주면 안 가져오죠. 그 여러분들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요즘도 문구점이라거나 문방구라거나 그런 데 가면 비닐 홀더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넣던지 뭐 하면 되잖아. 1번 문제 그 법령 시행령 관련 조문으로 제시가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1번 문제. 그리고 맨 아래 이 부칙해서 2조가 나와 있지. 그렇죠? 이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하시겠죠? 이 얘기는 우리 내가 써드린 답안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급표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부칙이 있다는 얘기는 소급표 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다시 이제 문제를 잠깐 봐. 이 문제는 얘가 분양 계약을 해지한 거야. 남양주 이 사건은. 그래서 물음 위에 이제 사례 맨 끝에서 네 번째 줄을 봐요. 채권단은 2014년 12월 경에 분양 계약을 해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아, 답안 말고 문제. 우리 함께 해요. 함께. Please. 자, 그래서 14년 2월경에 분양계약을 해지한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문제 잘 보면 이 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첫 번째 줄에 보면 2010년부터 발생했죠. 쫓아오시겠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한번 볼게. 요 사례에서.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소득은 이렇게 발생해서 2014년에 해제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걸 판단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한다. 이 부분은 진정소급표가 일어났고 응? 이 부분은 부진정소급표가 일어났다. 이런 판단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63조 3항을 잘 봐. 법을 잘 봐. 1항을 적용할 때 진행률에 의한 입금 또는 손금이 거기까지 끊어봐. 손금이 공사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액이 발생하는 과세 요건이 언제 발생하는 거야? 이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해제도 이때 발생한 거지. 이건 진정소급 입법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를 이때 칠지 말지만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때 칠지 말지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소급 입법인 거지 진정소급은 전혀 아닌 거야. 이걸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 계약의 해제를 기준으로 소급 입법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느 학생분이 질문을 하셔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
이 문제가 분양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응? 진행률이 있고 분양률이 있는데 이건 이 문제는 해제는 분양률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진행률과 분양률을 나눠서 요 조항이 덤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좋아 그렇게 따져. 그럼 69조 3항을 한번 봐봐. 69조 3항 다시 한번 읽어봐. 만약에 그러면 공사 진행률을 적용할 때 해제라는 사건은 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분양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공사 진행률은 해제라는 사건이 분양 해제 이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한다면 분양률이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진행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69조 3항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 자체가 필요 없는 법이 덤이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법 자체가 필요 없는 게 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69조 3항 자체는 분양률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끊어보라는 거야. 그렇게 입금 송금을 계산할 때는 공사 계약의 해약으로 이게 끊어진다라는 거지. 법정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된 판례가 100개쯤 있어 이것도. 근데 납세자들이 주장을 막 해요. 주장을. 그때 주장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어. 기업에게 기준 존중도 있고 그렇죠? 또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어. 분양률에 대한 주장. 이 조항이 분양률이기 때문에. 근데 다 배격돼. 다. 말도 안 된다. 근데 납세자의 주장이야. 납세자는 별의별 주장을 다 할 수 있죠. 납세자는 이런 주장을 해도 돼요. 난 싫어요. 내기가. 뭐 자기 마음대로. 주장은 자기 마음대로야. 하지만 결론을 취하는 건 다른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요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이 꼭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은 합리적인 것만 취하면 돼요. 합리적인 것. 그렇죠? 내가 혹시 잘못됐나 해서 혹시라도 물어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 이제 아는 변호사나 친구들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좀 귀찮아하긴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 이 판례 몰라? 막 이런 얘기부터 해요. 왜 이런 질문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바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소급 입법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으로 나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법이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그렇죠? 다른 성립 시기 전에 성립한 이후에 세법을 개정해서 요 관계를 규율하면 이건 부진정이다. 하지만 성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성립되기 이전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고 이건 성립된 이후에 요 앞에 관계를 정하면 진정 소급 입법이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소급 입법이 있고 행정 해석에 대한 소급 입법이 있어요. 그거를 입법과 행정 해석을 나누는 거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그건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입법을 소급으로 볼 것이냐, 행정 해석을 소급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만 있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정 소급 입법이냐, 진정 소급 해석이냐 이게 그렇게 워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진정 소급이냐, 부진정 소급이냐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 잠깐 보시면 100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입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그래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자 동그라미 성립. 그래서 성립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일일이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때 진정과 부진정이 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아실 거고 1번 동그라미 1번 파란색 과세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얘기 드렸죠. 1월 1일부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예규판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급입법은 판단이 성립식이고 이 법을 언제부터 적용할까를 문제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1번에서 나왔듯이 2016년 문제 1번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의미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진정 부진정으로 나누고 막 그런 거라고. 그게 아니라 해제를 기점으로 이걸 판단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02페이지에 두 번째 예규 판례 있죠. 첫 번째 예규 판례 보면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드문 거야.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건 납세자한테 유리하면 허용된다는 게 통설이에요. 세율을 20%가 아니라 10%로 줄일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법을 만든 적도 몇 번 있어요. 소득세에서.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행정부가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예전에 MB 정권에서도 이왕 다 과세한 거를 다 과세했다고 연말정산까지 다 꺼냈다고. 근데 자녀 세액공제 추가로 해줬지. 전년도 거 연말정산 재정산하라고 그랬지.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세무사만 힘들죠. 그거 다시 다 계산해야 되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저는 올해도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세율을 10% 낮춰준다던가 획기적인 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자, 그만할게요. 자, 가능하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 가능하다 이거지. 두 번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 요건을 부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제목을 보고 그냥 느낌만 잡으면 돼. 내용을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 잘 봐요. 내가 이때 취득을 했다. 이 당시에 따르면 양도세 세율이 20%야.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거 살 때 20% 정도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양도를 해. 양도. 그렇죠? 양도했을 때 세율은 30%야. 쫓아오시겠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거냐 이거야. 합리적인 거냐. 자, 진정소급입법이에요? 부진정소급입법이야? 부진정이야.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역시 소득세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그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지금 세법을 바꾼 거야. 취득 당시 양도세의 세율을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 양도가액도 정해지지 않았어. 때문에 이때 세율을 변경하는 건 뭐예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거지. 취득 당시에 20% 세율을 예측했어. 그리고 나서 30%를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지. 30% 과세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한번 봐. 자, 우리 법인세법 조항에 보면 2010년부터인가? 2012년까지인가? 이때 취득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 취득하면, 그렇죠?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렇죠? 법전이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취득하면. 그러면 취득 시점에 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과세하지 않을 거라고. 이왕에 이렇게 한 걸 나중에 이때 취득한 것도 과세하겠다. 이러면 소급입법이 되겠지. 물론 교재는 없지만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가 배운 걸로 응용해보면. 취득 당시부터 예측을 하게끔 법에서 줬죠. 취득하면 나중에 비사토에 대해서, 그렇죠?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법에 줬어. 처음부터. 취득하면 이렇게. 근데 나중에 가서 이때 양도하면 이때 취득한 것도 과세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비사토에 대해서 법을 바꿀 때 개정을 하겠지? 그냥 편하게 들어봐. 꼭 알 필요는 없어. 개정을 하면서 비사토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규정을 해.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부칙을 만들어 보통 그러면.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런 부칙을 다 만든다고. 그래서 법전을 볼 때 부칙을 꼭 봐야 되거든.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는 사이트, 내가 보는 사이트는 옆에 부칙 딱 적용시기가 클릭하면 조항마다 다 나와. 다 떠 있다고. 그래서 옆에 적용식이 보면서 한다고. 이해하시겠죠? 원래 법전은 개정 일자도 다 줘. 개정 일자도. 그래야지 연역을 알고 그 당시 법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올해 1번 문제도 나중에 봐봐. 옆에 개정 일자 다 적혀 있어.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그게. 이해하시겠죠? 좋아. 그래서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할 때 양도세 같은 경우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비사토인데 판례 103페이지에 오른쪽 이 사건 부칙 조항을 한번 읽어볼게.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옆에 구자가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구자가 새로운 세법이야. 근데 이 판결 당시에는 이제 편하게 들어봐. 여러분 판례를 읽을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이런 거 안 읽어봐서 그래. 2016년쯤에 판례가 나오고 있어. 근데 2013년 법전 가지고 싸우고 있어. 그럼 구소득세법이라고 늘 칭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지금 2016년에 새로운 소득세법이 나와 있으면 2013년 법정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구소득세법이라고 칭하는 거야. 그냥. 그다음에 구자를 다 빼고 해보면 읽혀. 이게.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자를 빼고 읽으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좀 읽히겠죠? 소득세법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 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의 취득 당시 알 수 없었던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게다가 파란색을 보니까 심지어 유예기간까지 준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란색 보시면 현재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냥 편하게 들어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예정신고해야죠. 예정신고를 해.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세율이 개정됐어. 이미 세금까지 다 냈어. 예정신고하라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세율이 개정됐어. 근데 납세 의무는 성립한 거야, 안 성립하는 거야? 이때 성립이라니까? 12월 말이에요. 예정신고한 것뿐이야. 납세 의무는 이때 성립하는 거야. 물론 이때 성립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진짜 소급입법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조항은 요 케이스였고 요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줬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유예기간 이거 보통 만들면 당연히 주지 않겠어? 예정신고한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법을 그렇게 만들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아. 소득과세 금지 원칙은 누가 제일 눈을 밝히고 보냐면 국회의원들이야. 보좌관들하고. 또 세법 개정은 이거 소득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국민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세법 잘 모르는 국민들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맨날 그러지. 무슨 얘기. 죽여! 막 이런 거지. 아니 태완이법 알아? 태완이법? 몰라? 공소시효 폐지한 법이 있잖아. 그거 나올 때도 태완이는 적용이 안 되잖아. 에이, 사람들이 죽여! 막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게 이런 거였었지.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이었어요. 맨 처음에 15년에서 25년으로 했어. 근데 어떤 애는 공소시효가 이러면서 이제 개정이 된 거야. 개정이. 이제부터 공소시효가 없다고. 제척기간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 거야. 그런데 어떤 애는 요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A는. 어때는 이때 공소시효가 개정되기 전에 완성이 됐어. 태완이 케이스는 요 케이스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건 범죄 시점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봤을 때 소급입법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야. 아까 해제하고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얘는 며칠 남았는데도 공소시효가 이제 이틀만 지나면 끝나도 이 법이 이때부터 시행되면 영원히 공소시효가 유지돼서 얘는 잡힐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전에 공소시효가 끝났어. 그럼 사실 왜 그랬어? 얘 공소시효 끝난 날 파티도 열고 그랬겠지 이미. 그 파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거야. 나는 마음에 이제 부담 이틀은 보장 못하겠다 이거야.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해제 뭐 이런 거 감면 이런 거 공소시효든 아니면 소급입법이든 전부 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보는 거지 과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논리야. 다 똑같거든. 자,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나와있죠?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해석 같은 거지. 옛날에 과세 안 한다고 해석하다가 과세한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넘기세요. 그래서 그러한 행정해석이 관행이 존재하다가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과세하겠다 이거야. 이거는 뭐하고 또 연결이 돼요? 신의칙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비과세 관행 있죠? 파란색. 지난번에 배운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요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여기 비과세 여기 요거 이제 취득 당시 알 수 없는 경우 말씀드린 거고 비과세 관행.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관행이라는 게 신의칙하고 똑같은 관념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야 돼. 누구에게나. 비록 잘못된 해석 관행이라도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면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비과세 관행 저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된다.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과세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대학병원 판례 있었죠? 그거와 마지막으로 장기간에 걸쳐 그러한 사실 상태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나한테만 해석 잘못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옳다구나 기회다 싶어서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98년 세무사 2차 시험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2001년 이전 것들은 공시가 안 돼 있더라고. 다
사람들이 적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적어오면 100% 카피 페이스트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건 아니야. 사실 그냥 취지만 있는 거지. 세 번째 한번 거주자가 2015년 5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는데 2015년 12월 20일 날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했대. 그러면서 또 나오지 동법 부칙은. 그렇죠?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자, 과세 될 수 있죠? 원칙상으로 아직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쓰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내지만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사례를 주고 물음을 짜잘하게 낼 수밖에 없어. 사례 많기 때문에. 사례 2번 잠깐 볼까요? 입법상 소득과세 금지하는 법의 이론적 근거와 아래 사례에 대한 비과세 관행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과세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득과세가 허용되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것도 2007년 10년 전 문제야. 요즘은 사례를 훨씬 더 길게 만들 것이고 물음도 다 쪼개서 될 거야. 안 그러면 채점이 불가해. 채점이. 그리고 사람이 줄어들어도 한번 채점의 그 맛을 보면 계속 그렇게 낼 수밖에 없어. 출제하시는 분들은 채점부터 생각해. 채점부터. 지금은 다 채점부터 생각해. 요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채점부터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렇죠? 세법학 내라고 시켜도 나는 세무에게 낼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채점이 싫어서. 그럴 수 있어 진짜. 병원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해서 사업자 갑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케이스인가 보네. 갑이 있었는데 이 실무에서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이 있는데 병원이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거. 왜냐면 여기 환자랑 직원이 있겠지. 그 사람들한테 음식 주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병원에서 직접 음식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세일까? 면세일까? 면세야, 면세. 의료 부수 용역으로 본다고. 부수. 근데 얘는 사업의 주체가 뭐야? 이건 음식업이지, 음식업. 이건 과세야, 과세.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업자 갑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과세관청은 자 동그라미 착오로 면세 사업을 적용한 거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얘가 가서 얘기한 거죠. 자 병원에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그냥 구급 공무원이 아무 생각 병원 의료 면세 이러고 한 거지. 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지. 저 사업자 등록 내려왔어요. 과세가 뭔지도 모르고 면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면세 사업자 오니까 걔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갑자기 좋아가지고 그냥 온 거지. 면세라고 하면 소득세 면세 이런 것도 몰라. 그냥 면세 원장님 저희는 세금 안 내요 막 이러면서 왔겠지.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음식점 착오로 면세 사업을 적용한 거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부가세법 가면 장례식장 뭐 이런 얘기 좀 할 거야. 그 과세관청은 과거에 갑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대해서 야 이거 잘못됐네. 과세 사업으로 판단해서 소급하여 부가세 과세 처분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조금만 아는 여러분조차도 이건 과세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바보 같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조금 착오를 일으킨 공무원과 그렇죠? 진짜 바보 같은 우리 음식점 하는 애가 서로 그냥 면세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지. 이해하셨죠? 과세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게 결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불특정 다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죠. 그렇죠? 이걸 소급과세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해석의 변경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법의 변경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그래서 나 같으면 이 사례에선 소급과세를 언급하지 않을까요? 물음에서 근데 소급과세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명하라고 했지만 사례 해석에서는 소급과세를 언급할 이유도 없어. 이거 소급과세가 아무 상관없지. 소급과세라는 건 행정 해석이 그렇게 있었던가 아니면 입법이 있던가 그때 행정 해석이 단순한 착오가 행정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 사례는 소급과세하고 사실 상관없어. 근데 물음을 그렇게 구성했으니까 그렇게 있는 것뿐이고. 실제 이 시험을 내가 2007년에 본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anyway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면세 과세를 착오로 일으켜서 사업자 등록을 잘못 내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온라인 인강 이런 거 듣잖아요. 인강도 대부분 학원이 면세하거든.
근데 이게 인허가가 안 나오면 면세가 아니야. 과세라고 과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과세됐어. 실제 실무에서. 5년치 한 방에 맞으니까 죽겠죠 거의. 거의 죽는 거야 거의. 그렇죠? 굉장히 힘든 케이스라고. 어쨌든 이건 소득과세 금지 원칙 사례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그 밖에 세법 적용 원칙 그냥 보시면 돼요. 뭐 세무공무원 재량의 엄수한 게 요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 엄수의 원칙은 옆에 세무조사라고 써놓으세요. 특히 세무조사에서 중요하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존중하면 되죠. 법인세법전에 내용이 없으면 조세특례 제한법전에 내용이 없으면 개별세법전에 내용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보충적인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특히 이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재 잠시만 119페이지에 로마 숫자 3번 확정된 납세 의무의 변경이라는 거 있어.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조사해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더라고.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배우면 죽어요. 그 다음 페이지 막 그림들 봐봐. 아유 표 있고 그 123페이지에 막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서 125페이지 한 거 있지. 그다음에 이게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씨발.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136페이지까지 가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배경 지식이 없이는 공부해봐야 도루묵이야.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야. 그렇죠? 도루묵 알죠? 도루묵? 몰라? 도루묵? 말짱 도루묵? 임진왜란 선조가 했던 거 몰라? 아, 난 그 사례를 보면서 도루묵 생선 있잖아. 도루묵. 말짱 도루묵. 아, 그거 모르나? 선조가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가 어디 가서 생선을 먹은 거야. 그 생선이 너무 맛있었던 거야. 피난 가서 먹은 생선이. 그렇지? 그래서 생선 이름이 도루묵이었다고. 도루묵. 그렇죠? 근데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한 거야. 한양에. 그래서 그때 맛있었던 생선 다시 가져오라 한 거야. 그랬더니 뭐야? 보니까 맛이 없는 거야. 야, 도루 물려라. 이게 말짱 도루묵 그거거든. 아, 실제야, 실제. 아, 그 사례가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죠. 원래 노는 것도 공부할 때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죠? 노는 것도 진짜 공부할 때 이때 놀면 너무 재밌어. 근데 시험 끝나면 아무 재미가 없죠. 세상 다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배우고 우선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나머지 기본 내용을 다 배우고 나중에 경정 청구 수정 신고 요까지 다 배운 다음에 요 내용을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납세 의무 성립부터 할게요.